안녕하세요. 앤디북입니다. 오늘은 김연수님의 에세이 시절 일기를 리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책 제목 시절 일기, 저자 김연수님, 출판사 레제, 2019년도 출판되었습니다. 김연수의 시절 일기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의 시절, 작가가 처음 했던 그 시절의 어떤 사회 현상이나 의견, 당시의 생각을 글로 옮겨 적은 글입니다. 이 책은 에세이인지 일기인지 모호합니다. 책의 구성을 알려드리자면 이 시절 일기라는 에세이집에는 모두 37편의 에세이와 맨 마지막에 사랑의 단상이란 단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5부로 된 각 에세이는 제목 대신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연도별로 2003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7년. 글의 소재가 작가가 경험하고 겪었던 어떤 영화 감상이라든지 독서, 어떤 하숙 생활, 그것과 관련된 어떤 생각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는 책 한 권을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하루 일기 속에 책 한 권에서부터 4~5권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일기라는 책을 읽으면 작가가 읽은 다양한 책을 소개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관심 가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가의 고향이 김천이라는 소재, 백화점, 미치코시 백화점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페이지 281페이지. 근대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1970년대 후반 고향 김천에서 문을 연 백화점이 떠오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작은 건물이었던지라 백화점이라 부르기에 다소 민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곳을 가리켜 백화점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일본 미츠코시 백화점의 이사였던 다카하시 요시오가 1895년에부터 행한 일련의 계획 정책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미국 백화점의 운영 실태를 연구한 그는 진열 판매 방식, 부인옷 중심의 유행 창출, 고등교육을 받은 신입사원 채용, 광고 선전 활동에 활발한 전개 등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한국의 백화점으로도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이 기준에는 못 미쳤기에 고향의 백화점은 잡화점이나 종합상점으로 불려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백화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1층에서 2층을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고에 신경 써야 한다는 다카하시 요시오의 주장에는 부응해서 백화점 측은 개업식에 서울의 탤런트와 가수를 초대한다고 널리 알렸습니다. 덕분에 개업식 당일 백화점 앞은 구경 온 사람들로 인산이를 이루어 멀리서나마 연예인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은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다른 도시로 떠나버렸지만 사람들은 그 후에도 백화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개업식은 대성공을 거둔 셈이지요.
하지만 다음날이 되자 손님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에스컬레이터를 구경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지요. 계단이 움직인다니? 그런 게 에스컬레이터라니? 하루 종일 탄다고 해도 질리지 않겠더군요. 예상치 못한 사태에 직면한 백화점 측은 경비원을 세워 에스컬레이터를 타러 오는 아이들을 쫓아냈습니다. 덕분에 김천 최초의 백화점 앞에서는 날마다 아이들과 경비원 사이에 쫓고 쫓기는 술래잡기가 펼쳐졌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도망치는 아이들을 쫓아가느라 경비원이 자리를 비우면 다른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뒤쫓던 아이들을 놓치고 허탈하게 돌아오던 경비원이 새로 몰려든 아이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백화점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설치했을 에스컬레이터는 그렇게 애물단지로 바뀌어 갔습니다. 경비원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할 즈음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건 경비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손님인 것처럼 당당하게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면 그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치코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미치코시는 손님들을 백화점 안에 더 오래 잡아두기 위해 여러 장치를 고안했는데 그 중 하나가 식당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백화점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은 미츠코시의 이런 혁신 덕분입니다. 같은 이유로 미츠코시는 1907년 공중정원이라는 이름의 옥상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아 있습니다. 서양풍의 건축으로 세워진 양복부 건물 옥상을 개조해 만든 60평 정도의 크기의 정원으로 여기에는 연못과 분수들을 만들고 식물을 심었다. 그리고 회전 파노라마를 만들고 망원경도 설치하는 등 마치 작은 유원지와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미츠코시는 1930년 서울에 지점을 세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백화점은 지금도 신세계 백화점 자리에 그때의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와 옥상 정원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점한 도쿄의 미치자카야 아사쿠사점의 옥상 정원에 작은 동물원과 각종 놀이시설을 모은 스포츠랜드였다면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치코시 경성지점의 옥상 정원은 노점 카페에 가깝습니다. 이 공중정원은 당시 경성 사람들에게 근대적 공간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모더니즘 시인으로 새로운 문화적 흐름에 민감했던 이상이 이 공중정원에 매혹된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는 백화점을 소재로 여러 작품을 남겼는데 옥상정원도 그의 시적 소재 중 하나로 운동이라는 시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위에 있는, 2층 위에 있는, 3층 위에 있는 옥상 정원에 올라서 남쪽을 보아도 아무것도 없고 북쪽을 보아도 아무것도 없고 해서 옥상 정원 밑에 있는 3층 밑에 있는 2층 밑에 있는 1층으로 내려간 즉 동쪽에서 솟아오른 태양이 서쪽에 떨어지고 동쪽에서 솟아올라 서쪽에 떨어지고 동쪽에서 솟아올라 서쪽에 떨어지고 동쪽에서 솟아올라 하늘 한복판에 와 있기 때문에 시계를 꺼내본 즉 서기는 했으나 시계는 맞는 것이지만 시계는 나보다도 젊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는 나는 시계보다는 늙지 아니하였다고 아무래도 믿어지는 것은 필시 그럴 것임에 틀림없는 고로 나는 시계를 내 동댕이 쳐 버리고 말았다. 미츠코시 경성지점의 옥상 정원이 등장하는 또 다른 작품의 소설 날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로 드립다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치코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온 26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그러져 나오지 않았다. 미츠코시 경성 지점의 옥상 정원을 소재로 한 이 인용문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날개의 유명한 결말 부분은 이 시계 덕분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뚜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내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구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이상이 미츠코시 백화점의 옥상 정원에 갈 때마다 쳐다본 시계는 어린 시절 저를 매혹시킨 백화점 2층 수익품 코너의 쇠구슬 운동을 연상시킵니다. 그것들은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규칙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상은 옥상 정원을 다룬 일련의 시에서 근대성의 핵심이 반복 운동에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는 매일 반복되는 정오 사이렌을 상징됩니다. 정오 사이렌은 오전 근무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오 사이렌이 울리면 사람들은 기지개를 켜고 밥을 먹으러 나갔죠. 그 모습에서 이상은 날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없는 날개가 돋아나는 새로운 정오 사이렌을 그는 기다리는 셈입니다. 저는 백화점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전 일본 후쿠오카에 갔을 때 봤던 캐널시프트라는 쇼핑몰입니다. 쇼핑몰 안에 분수대도 있고 분수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 놀랐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 더 현대백화점에서 많은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이라는 장소가 최근에 와서는 많이 변모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장소가 아닌 사람들이 와서 문화나 예술을 즐기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 김윤수님의 시절일기라는 책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절일기의 머릿말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내가 쓴 글, 저절로 쓰여진 글. 불교 경정 로힛다사경에는 하늘을 나는 신통용을 가진 선인 로힛다사가 나온다. 그가 세존에게 말하길, 자신의 빠르기는 잘 숙련되고 전문적으로 숙달된 활잡이가 강한 활과 가벼운 화살로
종려나무 잎사귀의 그림자를 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또한 그는 걸음이 커서 동쪽의 바다에서 서쪽의 바다까지 한 걸음에 걷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로잇 다사는 걸어서 세계의 끝까지 가고 싶었다고 세존에게 말했다. 세계의 끝까지 가면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 로잇 다사는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보는 시간, 대소변을 보거나 잠자리에 들어 피로를 푸는 시간을 제외하고 10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걸었다. 40살이 지나면서부터 나는 이 이야기를 자주 떠올렸다. 일산 벽병을 나와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서늘한 밤에도 대전 현충원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외삼촌이 종이컵에 가득 채워 건넨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던 순간에도 또 친구들과 우연히 들어간 맥주집의 TV에서 수면 위로 솟구친 여객선 선수를 보며 물속에 잠긴 배 선체에서 벌어진 일들을 저마다 상상만 할 뿐 어떤 말도 내뱉지 못하던 4월의 밤에도 광화문 내거리 한 기퉁에서 마이크를 입에 대고 서서 길 건너편 사람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여자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세계의 끝까지 걸어가 이 세계에서 벗어나고 말겠다는 그 마음을 충분히 알겠기에 나는 로잇 다사를 응원했다. 그러나 계속 경전에는 말하기를 그럼에도 로잇 다사는 세계의 끝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죽고 말았다고 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통의 세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슬픈 이야기. 그건 마흔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은유하는 것 같았다. 지난 10년간 난 어떤 대답을 구하기 위해 쉬지 않고 질문을 던졌다. 왜 이 세계는 점점 나빠지기만 하는지, 이렇게 나쁜 세계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오직 고통만이 남았을 때조차 왜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야만 하는지. 하지만 어떤 대답도 나는 들을 수 없었다. 대신 환생한 로잇 다사의 사연을 모두 듣고 난 뒤 세존이 하신 말씀을 오랫동안 품고 지냈다. 도반이여, 참으로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떨어짐도 없고 생겨남도 없는 그런 세계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도반이여, 그러나 나는 세계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도반이여, 나는 인식과 마음을 더불어 이 한길 몸뚱이 안에서 세계와 세계의 일어남과 세계의 소멸과 세계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천명하노라. 걸어서는 결코 세계의 끝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세계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남도 없다네. 그러므로 세계를 알고 슬기롭고 세계의 끝에 도달했고 청정 범행을 완성했고 모든 악을 가라앉힌 자는 이 세계의 끝을 알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바라지 않네. 자신의 밖으로는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세계의 끝을 볼 수 없다는 말은 내게 바깥을 향해서는 아무리 외쳐도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말로 들렸다. 그러니 대답을 들으려면 세존의 말씀대로 인식과 마음을 더불은 이 한길 몸뚱이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리라. 그 일이 내게는 글쓰기였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혹은 이 세계에 일어났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뭔가를 끄적이는 일이었다. 이런 끄적임이 한편의 글로 완성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게 어떤 글이든 쉽게 쓰여지는 글은 없다. 이런 식이다. 문장 하나를 쓴다. 그 다음에는 침묵이다. 그러다가 문장 하나를 더 쓴다. 그리고는 다시 침묵이다. 문장을 쓸 때마다 만나는 이 침묵은 완전한 무처럼 느껴진다. 그때 나는 내 안의 가장 깊은 곳, 인식의 끝에서 더듬거리는 중이다. 감사합니다.